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여야 모두 최종 후보 선택만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대선 전국에 등장한 각종 변수를 살펴보고 향후 국정 방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사람과 사회 연구소 박성태 연구실장,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박성태 선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예. 그 장성철 소장하고 예. 이렇게 그 박장대소 막 이러면서 콤비로 예. 유명하신데 예. 첫 방송을 혹시 어디서 하신 겁니까 그거? 원래 장성철 소장을 알기는 네. 예전에 제가 제2본부에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패널로 아 종종 그랬군요. 나왔고. 네. 원래 처음 알기는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 반장을 했었거든요. 국회 출입할 때. 네.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실에 왕부장관으로 있었으니 주요 취재원이었죠. 그러니까요. 물론 취재 내용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제이는 맨날 조진다고 멀리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패널로 받고 둘이 방송을 처음 한 건 시사인에서 한 것 같아요. 시사인에서 네, 네.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 헷갈려가지고 네. 한겨레 공덕부처에서 처음 하지 않았느냐고 아. 했더니 갑자기 송채경호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김은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사인에서 맨 처음 시사인이 했어요. 먼저 하고 네. 한겨레 그 다음에 한 거군요. 네. 네. 그 연원이 궁금해서 아, 예.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건 제가 길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정필승 변호사님은 대한미용의학회요? 대한미용외과학회. 외과학회 네. 내일 뭐 강의 토요일 날 강의를 하신다고요? 강의는 정확하게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이군요. 내일은 이제 네. 사전 행사 같은 걸 좀 합니다. 네. 사전 행사. 네. 그러면 변호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의학회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가 법제의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관련해서 뭐 이렇게 대응법이라든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강의하고 그러죠. 네, 그럼 예를 들면 환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라 이런 걸 좀 뭐 알려주시는 그런 거네요. 걸 그러니까. 알려주기도 하고, 네. 예, 뭐 제가 거기가 수술법을 알려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저 명함을 받았는데 의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대단하십니다. 아까 그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이 몇 건인지 여쭤봤더니 예. 무려 120건을 지금 맡고 와. 계시다고. 이거 120건을 하나하나 챙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로 온몸을 다 던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재판 한 3일 전부터 챙기죠. 거기다 유튜브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의료 소송이 약간 좀 독특한 게 예. 워낙 턴오버가 길어요. 어. 판사 얼굴 한번 보고 오, 다음 재판에 봅시다 그럼 음. 보통 한 달 뒤인데 의료 소송 같은 경우는 다음에 봅시다 하면 6개월 뒤. 그렇구나. 그러고 다음에 네. 봅시다 판사가 바뀌어 있어요. 워낙 좀 길어서 턴오버가 좀 네. 길어서 좀 예. 다른 사건보다 좀 편하죠. 네, 그 본격적으로 현안 얘기를 좀 해보면은 뭔가 요 며칠 사이에 확확 바뀐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일단은 금요일인 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한다는 서울고검의 발표가 있었고 동시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대기 발령한다는 또 경호처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뭔가 바뀌곤 있는 겁니까 이게?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야지 전체적으로 바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당연히 이게 재수사가 일찍 들어가야죠. 항고를 했었고 그런데 결정이 좀 늦어졌다고 봐야죠. 결정이 그건, 오히려 네. 그래서 혹시 정권이 바뀐다 하면 더 그럴까봐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의심까지도 가능한 지금까지 끌다 이제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고 이미 검찰이 중앙지검이 불기소한 게 상당히 오래됐었고 사실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수사를 왜 이 정도밖에 안 했어 의심은 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고검이 일찌감치 재수사를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사 윤석열의 내란죄는 일단 지기현 판사의 이상한 판단에 의해서 석방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기소돼서 진행이 재판이 되고 직권남용도 수사를 해야 되죠. 공천 개입도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할 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검찰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안 한대요. 대선 전까지 그건 뭐 네. 확정해서 안 한다기보다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분의 얘기가 나도 이상한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의지가 없다. 결국은 이제 조직의 존폐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도 될 텐데 실제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그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누가 당선이 돼도 구조적 네. 개혁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그런 생각 좀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 중에는 자기네들이 해봐야 어차피 정권 바뀌면 특검 들어오면 다 뺏기니까 특검이 네. 다 할 거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충실해진단 말이 있거든요.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충실해진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뭘 한다 한들 아무리 얘네들이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선 전에 뭐 윤 부부를 구속을 시킨다 한들 검찰에 지금 닥친 미래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자기네들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막 전직 대통령 기소해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면 뭐하냐 해봐야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여러 갈래로 좀 찢어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동의하는 게 결코 빠른 건 아니에요. 너무 늦었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네. 도이치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지고도 거의 2달 지금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사실 재기 수사 명령은 수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거 내용 봤더니 이상해. 그러니까 요거 수사 다시 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3월 중순에 야 이건 수사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건을 갖고 있던 고검에서 이제서야 결정했다 하는 건 결코 빠른 건 아니죠. 그건 그런 거고. 그리고 예, 검찰 분위기를 물어보고 제가 이해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과 좀 다르잖아요. 검찰은 이제 이 예가 제가 검찰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 결과적으로 비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다. 워낙 이 예가 비유가 많이 쓰이기도 해서 이 비유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권력에 대해서 검찰은 권력이 바뀌면 애완견이 됐다가 권력 말기에는 늘 사냥개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사냥개가 돼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개집이 없어질 것 같다. 그렇죠. 예, 저 정확한 지금, 비유를 예, 이게 너무 정확한 비유여서 제가 피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안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정확한 비유예요. 네. 이제 검찰이 볼 때는 내가 애완견과 사냥견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개집이 없어졌네? 오. 개밥그릇도 없어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 낙담해서 무기력해진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정권 말에 사냥견이 된 이유가 다음 정권에 애완견이 되려고 사냥견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 정부는 고양이 키워. 고양이 키워. 아, 개를 안 키워. 그러니까. 개를 안 키워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있나? 지금 나는 이런 거. 완전 지금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많이 무기력할 네. 거고 뭐 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림은 지금은 그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일종의 열패감, 무력감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이제 대기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우리 박성태 선배가 힌트를 주고 갔잖아요. 예.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도를 봤더니 경찰에서 김성훈과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에다가 피의 통보도 했더라고 보니까. 네. 예. 정확한 첩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생활인지 비위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이 그쵸. 관사에 살고 네. 있더라.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반 공무원도 사실 그렇게 하면 그 공무원의 품위를 상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징계 처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경호처장이 그것도 그 묘령의 여성을 다른 것도 아니고 경호 지역 내에 지금 놔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최순실이 몰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상하다 했었는데 저기는 묘령의 여성을 몰래 왔다 갔다 하게 놔둔 그런 짝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모양새가 그 윤석열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 입건이 됐을 때도 안 나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판장이 돌았는데도 버티더니 결국은 그런 문제 터지니까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이 네. 이게 혼인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별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인과는 그렇군요. 이혼하진 않았는데 별거 관계고 그냥 공공연하게 그 여성과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원래 특정 직업 출신
예.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래서 네, 그렇죠. 예, 네. 특정 직업 출신 네. 여성인데 뭐 알만한 사람들은 경호처 내에서 다 안다. 근데 저게 말이 되냐 지금 관사에서 그러니까. 예, 네.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 직업인지는 말해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 직업이랑 좀 달라요. 아, 그 직업이랑 직업이랑 다른 좀 거야. 다른데, 다행이네요. 예, 이렇게 막 깃발도 들고 직업이긴 한데, 예. 근데 뭐 아니, 직접 역시 직업을 비하할 의도는 네.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벌써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윤석열 지지자들이 혹시 극렬한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도 조용합니다.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그래서 실체를 그때도 늘 얘기했었지만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 3.1절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윤석열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모였다. 아, 그러면 이게 상식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그건 아니다. 이건 전세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한 말씀하셨어요. 것뿐이다라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전국에 최소한 7, 8% 많으면 10% 남짓의 극우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반 이재명을 생각하는 분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유권자가 4,400만이니까 400만이 넘어요. 그중에 10만 명 모였다고 이렇게나 많이 모였어? 라고 얘기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우 지지층들이 많이 거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부산 세계로 집회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여기가 전광훈 씨 세력이랑 같이 경쟁 구도를 보이면서 경쟁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새를 불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일부 그 교회가 부산 세계로 교회가 그 역할을 했고 마침 전환기 씨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버블이 거기 생겼던 거지. 우리의 상식의 지형이 옮겨갔다거나 네. 또는 여론의 향배가 옮겨간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월 말만 해도 예를 들어 이재명, 김문수의 여론조사 양자 대결이 이런 말에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어떨 때는 김문수가 이기는 것도 나와요. 저는 이건 무조건 가표집이다. 극우 지층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거고 한 달 지나면 이건 좀 제대로 갈 거다. 왜냐?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응하기는 귀찮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으쌰으쌰를 최장할 수 있는 게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 네. 동안 전 열심히 갔다가 두 달째 된 다음부터 잠깐 누가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부터. 김치 네. 뭐 짜장면 한 그릇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안 받고 그래요. 원래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 못 간다. 근데 실제 오래 못 가고 됐죠. 물론 과거보다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극우 지지층, 윤석열 지지층이 좀 더 많은 게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좀 들어가 있는 층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절대 지금 뭐 이 파면된 다음에 세계로 집회가 딱 빠지니까 없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 정광훈 씨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경통이 있다. 날씨가 굳으면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정말로 이제 그 세계로회가 부산의 베이스인데 부산시 교육감 재보선도 졌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4강 경선자를 뽑는데 나경원 후보조차 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에 기본 상식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기본 상식이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제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잠깐 주춤하다가 이제 그 윤석열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권 세력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을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결정적으로 꺾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저는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난동 사건.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구속이 돼버리고 행동대장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부 이제 극우 세력들은 코인은 빨고 싶고 인기는 얻고 싶고 법원 가긴 무섭고 하니까 어디 막 대학 들어가서 행패 부리고 막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이익도 중요한데 명분이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이 내란 수괴가 헌법재판 받으면서 TV에 나와가지고 품위라고는 단 1도 못 그렇습니다. 보여줬잖아요. 그 민낯을 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저 사람 지켜줘야 되나? 거기에다 이익도 없고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결론이 나버린 이상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이거는 계몽이다 이런 주장들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명분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사람을 돈으로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한계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력이 없죠. 음. 네.
그 동력이 꺼진 것들은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잔불처럼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그가 받는 대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분이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난 것처럼 종국적인 판결 결과에도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조금씩 마음속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저도요. 네, 네. 그런 건 좀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우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물론 가능성은 다 있죠. 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뭐 지기현 부장판사를 저는 뭐 전혀 개인적으로 당연히 모르죠. 사는 길도 다르고 아마 버스도 다른 걸 탔을 때고 전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보는 걸로인데 베이철 변호사 같은 분. 이분은 세월호 변호사였어요. 진도에서 몇 달을 사신 맞아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유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뒤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세월호 변호사가 뜨는데 나는 진도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왜 아무런 민주당에서 나에 대해서 뭐 오파도 없고 오. 그렇지? 네.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희철 변호사를 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에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이 급격히 반동으로 갑니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되게 이런 중요하죠. 못해?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운동권 사람들이 급격히 전향한다거나 맞아요. 바뀐다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배희철 변호사가 지금 사실은 청년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있으면 50인데 청년 정답 많더라고 보니까. 윤호계의 네. 신당을 만든다고 왜 이러세요? 저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아무튼 그 국민의힘 기준상은 네.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45세여야 돼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사례를 보면 지기현 부장판사도 워낙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반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갈팡질팡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게 재판을 끌어나가는 방향이 어떤 일관적 방향으로 쭉 간다기보다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간 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갑자기 이게 온 거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도 비공개를 처음에 사진을 못 찍게 했잖아요.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첫 재판에 자기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판사들이 비공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니네들이 늦게 신청서를 늦게 냈잖아. 그래서 내가 피고인 쪽 의견을 못 들어가지고 결정을 못 내린 거다. 네, 늦게 온 거다. 그런 신청이.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자기의 행위 자체에 말을 많이 혀가 길어진다는 거는 자기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피고인 의견 들은 다음에 또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재판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촬영을 허가했잖아요. 이제 야 지하로 가게 한 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보냐. 그거는 법원장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판단 이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청사관리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물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는 재판 진행 방향을 보면 쟁점 자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지기현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때 공소 기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에 쟁점이 전혀 없어요. 그게. 쟁점이 없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 다툴 생각이 없다는 거고 심지어 피고인 측 변호사조차 거기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지금 연말까지 잡아놨다고 이야기하는데 12월까지. 예. 아니 그렇게 연말까지 재판한 다음에 공소기각이요. 그거는 이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법 경제라는 원칙이 있어요. 사법 경제. 네. 사법 서비스도 이건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국력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을 연말까지 해놓고 증인 다 불러놓고 하다 보니까 이건 공소 기각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법부의 움직임상 상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무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확정시키지 확정된다. 않느냐 뭐 이렇게 걱정도 하는데 우선은 공소 기각을 한 다음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완비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재기소할 있어요.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재기소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리고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검사가 항소를 포기할 거다. 일단 무죄가 나오는 게 불가능한 게 증인이 한 10억 명 돼요. 이 사건은. 이거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본 게 아니에요. 증인이 한 10억 명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무죄를 때린다?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야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얻을 이익, 검찰이 얻을 이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미 파면돼서 자연인이 된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조직이었어요. 이 조직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8대0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5대3 기각설, 대드락설 막 나왔을 때 4대4 그럴 리는 없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전 세상에 없죠. 근데 제가 비유로 드는 게 외계인이 발견될 가능성보다 낮다. 그렇죠. 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구에서,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역시 외계인이 손잡고 발견될 가능성보다 낮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기현 입장에서 본인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사형 선고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법정의 촬영허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 가볍게 해봤는데 물론 이 피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기현 판사의 모습을 법조인 대관에 나오는 앳된 모습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나이든 지기현의 모습을 모든 국민이 또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혹시 스스로의 모습을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법정 내 촬영을 좀 꺼림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어라는 생각을 가볍게는 좀 해봤거든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유였으면 저는 충분히 재판장이 그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피고인만 그런 찍어라. 부분들을, 네. 모든 찍지 법정 쪽 찍지 말고 법대라고 하거든요. 그쪽 그렇죠, 찍지 네. 말고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 찍어라. 그런 식으로 저는 미리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막 양쪽 주장이 마치 엄청나게 충돌한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 전에 그래서 그냥 촬영도 좀 허가하지 않고 또 그 충돌한 과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 욕먹을 일도 했고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삐뚤어질 거야죠. 네. 삐뚤어질 거야라고 촬영도 불허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 첫 재판을 해보니까 이분 진짜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제 피고 윤석열을 만나보니 뉴스로만 보다가 그렇죠. 직접 체험해보니 화면으로 보다가 네. 그 화면도 사실 편집된거나 네. 뭐 현재 네. 뭐 있지만 보다가 아 저건 좀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까 이분 진짜 이상하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거 저번 봅니다.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불안하면 윤석열의 무능함을 기억하라고. 그 무능함은 고칠 수가 없어요. 법정에 나가가지고 그 무능함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검사들 후배 검사들한테 뭐 훈계하고 판사한테 맞아요. 재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요 진짜 일반 잡범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검사가 예를 들어서 양승태가 재판받으면서 판사한테 훈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양승태가 재판하면서 검사한테 공소장 이딴 식으로 쓰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검찰총장이었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 후배들도 무시해버리고 앞에 있는 판사들도 무시해버리고 이런 행태를 보면 혹시라도 어떤 그냥 뭐 그게 잘못된 신념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도 돌아앉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뭐 법리와 로직을 딱딱 따져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니까 네. 판사가 뭔 개소리야 쟤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정말 네. 네 가지 없는 발언이었어요. 아니 정말로 그 법정 발언은 특히나 1차 공판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은 발언의 양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정말로 그렇죠. 네. 상상 이하로 수준 이하여가지고 안 하니만 못한 변론을 했고 두 번째 공판 때는 실컷 졸다가 또 마지막에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피고인석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법정에 자기가 피고인으로서 그 자리에 산다는 스트레스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그것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라고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뭐가 나올지 못 나올지. 그 중압감을 이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제목이 못 되기 때문에 9시간 동안 떠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일 또 재판 가야 되네 한 장.
벌써 이 시간 됐는데 자야 되는데 한 잔. 9시 다 됐는데 재판 또 받으러 가 또 한 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전날에 행적을 보여주는 거다.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에서 뭐 중압감에 말을 잃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사람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분은 중압감을 받은 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고 있었다 저는 소리 들겠다 그냥. 저도 이제 그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93분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판사한테 아니, 뭐 공부 좀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네. 하면 그럼 큰일 납니다. 아, 그 자식 말 못하잖아. 이거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돼? 내가 석방해 준 건 고맙지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했다. 아,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니까 심심한 거예요. 이분은 말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심심함을 못 느껴요. 버텨. 네. 그렇죠. 그러면 졸리죠. 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분은 자기 말을 자기 귀로 듣는 거에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한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들어오나 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귀로. 본인이 발생시킨 자장가가 음파를 본인의 보니까. 고막으로 느끼면서 어. 즐거움,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일화 들은 건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검찰에 있을 때 상대방이 술 취해서 자고 있어도 그 앞에서 1시간을 떠들어요. 계속 말을 이어간다. 이어가지고. 야 네. 대단한 재주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독백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다. 자기와의 대화. 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요.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보였던 그렇죠. 건데 그걸 착각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다 쓰레기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못 견뎌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집도 가까우니까 걸어서 법정에 좀 나올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 지하주차장으로 밀어넣지 마라. 왜냐면 또 비교 중고가 바로 생긴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같은 법원에 가야 됩니다. 예. 그럼 그 법원에서는 양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문재인을 어떤 식으로 응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부닥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사실은 물론 뭐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한다 이런 게 있지만 사회적으로 책무가 컸던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마이크 앞에 설 그런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예. 앞에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들여보낸다. 이거는 뭐 전무후무할 뿐 아니고 누구는 이제 대법원 규칙에도 어긋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대법원 규칙까지 제가 찾아보지는 네. 않았는데 전무후무하긴 하죠. 그 사실 거기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데고 특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차장 같은 데 제가 알고 있건 거의 판사들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좀 잔인하다. 네. 걸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라고 하는 건 좀 잔인하다. 그래요? 예. 이분 걷기 힘들어가지고 엘리자베스 국왕 장례식에도 못 간 분이에요. 차는 그분한테 이용하게 해주자.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까지 가는 길이요. 그 짧은 것 같아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 제법 깁니다. 그 정도는 배려해 주죠. 저는 근데 사실 잘못돼 있는 건데 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굳이 그렇죠. 어차피 네. 들을 말도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네. 들을 말도 없고 빤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비공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너그럽게 좀 봐줘라. 그 사람 나와가지고 TV 맞아요. 카메라 앞에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다. 법정에 이제 개정 시간 늦는다. 네. 사실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거는 본인이 항상 옳고 뭔가 불의와 맞서 싸운다는 이미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도망다니지 숨어서 법정으로 간다? 그럴 저는 리가 뭐 없어요. 네. 그분의 그런 이미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도망다니는 거. 원래 잘 안 그랬던 분이어서.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 사법부의 결정 하나하나에 이제 희비를 느끼게 되고 실제로 이만큼 우리 전 국민이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대에 이르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법대 갈 걸 그랬어요. 아, 점수가 안 돼서 못 갔구나. 아니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재명 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법 공부에 나섰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이 중요치 않아요. 안 바뀝니다. 일단 안 바뀌어요. 이거 판결문이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됐었는데 제가 정말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셨죠? 정말 심혈을 기울여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판결문이었어요. 이거를 뭐
어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법원장의 의중이 어떤 의중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대법관들이 무슨 혜택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대법관까지 올라오는 오랫동안 판사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이해관계도 달라요. 무엇보다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양승태한테 약간 좀 조언을 받지 않았나. 여기서 말하는 양승태한테 조언을 받았던 거는 양승태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면 혹시 나도 저런 최후를 맞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바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이거 결정 못 내린다고 봐요. 대선 전까지. 네, 대선 전까지 결정 못 내린다고 보고 이거 이제 지금 상태에서 놔두고 만에 하나 정권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폭풍처럼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화를 한 결정이다. 네. 조희대 대법관이 어떤 성향이신 분인지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누가 되건 간에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안 바뀌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할 말이 있는. 안전장치대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전장치대로 간 거고 지금 현재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신속하게 심리를 2번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심리는 노태학 대법관이 그 회피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그 이야기하다 끝났을 것 같고, 두 번째 심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사리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원합의체가 갈 때는 내명으로 소부에서 소부에서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쟁점을 정리해가지고 4명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야, 이거 전원합의체 보내자 해가지고 그 쟁점만 딱 이야기하는데 그 판결문을 법관 12명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관 12명한테 쫙 던져놓으면 쟁점이 12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에서 하루 동안 재판해가지고 답이 나온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사리판이었을 거야. 아니 근데 그 여하간 또 이제 우리는 잘 법원의 생리 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 헌재도 8대 0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5대 3 얘기를 했던 게 재판관을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런 분류를 한 건데 이번에 대법원 구성을 봤더니 12명의 재판관 이번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분들 중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10명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수에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기계적 우려를 합니다. 네. 헌재도 사실은 8명에 그렇죠. 그 3명은 보수적 성향이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의 틀이 있어요. 이 안에서 하면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모르지만 현재 의도는 만약 가능하다면 선거운동 전에 결론을 내보자. 네. 이런 거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요. 아, 선거운동 전에 네. 11일 전에 5월 11일 그렇죠. 전에 11일 전에 그러니까 11일이 월요일이니까 아니구나 12일이 월요일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9일까지 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결론을 모르겠죠. 대법관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르겠죠. 그걸. 그리고 과연 그때까지 낼 수 있을까? 이것도 현재는 모르죠. 근데 해서 되면 하고 저는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온다. 후보 등록 마감된다며 그러면 그거는 이건 진짜 사법부 개입한 게 되니까 그렇죠. 정치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논란을 일단 피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헌법 84조의 논란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란을 미리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면 해보자라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어쩔 수 밀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어쩔 네.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 된다는데 예를 들어 뭐 5월 23일 날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 전에도 물론 참정권에 영향을 끼치지만 선거운동 이후에 후보가 그렇죠. 일단 그거는 된다면 하는 거죠. 거는 네. 이거는 대법원이 아무리 그렇죠. 나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 해도 이건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제 생각은 저는 원래 백현동 같은 경우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거든요. 과거에. 근데 저도 네. 판결문을 쭉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였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종상을 해줬다라는 게 사실은 다른 문장에 있던 걸 가지고 와서 물론 맥락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맥락으로는 쭉 이해가 네. 되지만 사실 다른 문장에 있는 거 가서 껴다 맞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맥락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1심은 그걸 본 것 같고 2심에서는 이게 맥락은 그렇지만 정확하다 따지만 이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건 종전부지에 관련된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한 뭐 LH 등 다른 것 부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꼭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을 했다라고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닌 것 아니냐. 되게 꼼꼼하게 봤더라고요. 야, 그 박성재 선배도 항소심 재판장이 설득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문건상으로 읽어보고. 네, 문건을 보면 이거는 이 허위사실 공표로 정말 딱 나온 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다고 볼 수는 없겠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은 설마 그랬겠지라고 했지만 그것과 유죄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건데 그거를 내가 협박이라고 느꼈다라고 해서 협박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협박이라고 느껴가지고 고소를 했다가 불기소가 된 사람들 다 무고죄예요. 예. 사실 대부분의 협박죄 같은 거에 신고를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때 협박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나오고 그게 무고죄가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받아들였을 때 협박이라고 저는 사실 1심 판결문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거예요. 그 공문에 보면 귀시에서 적이 판단할 것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협박이 아니다. 이건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조폭들이 뭔가를 요구한 다음에 알아서 잘하자. 그러면 협박이 그 얘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예. 정말 말이 안 정확하세요. 되는 건데 굉장히 무리하게 갖다 끼웠다라는 네.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고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경향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니까 넥타이도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여기 오렌지색인데요 지금. 저는 경향성이 분명해요. 언론인이시잖아요. 저는 개혁신당이 오렌지색이잖아요. 저는 파란색 넥타이가 많고 요 넥타이는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게 넥타이로 자꾸 판단해서 못 매겠어요. 그래서 맨날 보라색만 매요. 저는 넥타이도 판단하라고. 아무튼간에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신경 안 쓰고 매기로 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무리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조인으로서 그 법률 문서를 읽을 때 그 틀에서 벗어나진 않거든요. 아무리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유죄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제가 그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건 맞지만 아무리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사실을 받아들여야 사실은 가장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모르면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 문서를 봐도 2심 판결문은 정말 이거는 걸작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오버럴한 얘기로 가서 좀 그렇지만은 여하간 자꾸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게 사법에 복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모든 뭐 대선 후보에 관련된 것이든 자그마한 정치의 영역이든 간에 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점검 받아야 됩니까 사법부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사법화가 돼 있다. 사법도 정치화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친명 쪽에 좀 측근한 분에게 그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한 서너 달 전이에요. 후보의 비위검도가 사실 높잖아요. 좋아하는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난 싫다라는 분명한 층도 그렇습니다. 존재하거든요. 네. 보통 그립이 센 분들이 양쪽 호호가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앞으로 고발 안 하겠다 해라. 아, 그러니까 좋은 정치적 선언이다. 고발. 네. 고발을 사실 정치로 풀 건 정치로 풀어야지. 그렇죠. 다 고발하면 예. 솔직히 제대로 수사도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수사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저쪽도 고발하고 근데 한쪽에서 안 하겠다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도 높고 확실히 세가 일단 더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선 기간 내. 예, 예. 대선 기간 내 그리고 앞으로도 명확한 거 몇 번씩이나 경고하고 했는데도 한 명확하게 한 거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몇 번 경고를 하고 한다든지 하고 예. 최소화시킨다. 그런 거를 뭐 좀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한민족이 고소의 민족이에요. 고소의 민족이에요. 그 예. 19세기에 그 서양 선교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상하게 조선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원님들한테 가지고 간다. 아, 법 좋아한다. 원님들이 별로 자기들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문제만 생기면 원님한테 가지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억울하게 죽어서 원님 찾아가요. 아. 억울합니다 하면서 원님 앞에서 울어요. 이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디 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네.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이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거를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법은 또 사법이라는 잣대일 뿐이지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법이 그렇게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연구를 왜 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그렇지, 왜 해? 네. 갖다가 이거 반도체 여기다 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법원에 갖고 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사법보다 때로는 위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어야 네. 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의 산물이 법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정치의 산물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그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의 조직 중에 하나일 뿐인데 단지 그 사법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하다는 이유로 촉하면 사법에 가져고 촉하면 사법에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너무 좀 앞서간 이야기일 수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통해서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 뭐 민주당에다가 고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하는데 한쪽은 안 하고 그것도 또 불공정해질 그렇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발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페이크 영상이 하루에 100만 개씩 돌 거야 아마. 아, 그렇지 이제 예. 처벌 안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로서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한두 명의 정치인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문제의 근본은 사실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교육 과정의 문제 그리고 개헌으로 저는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하루아침에는 알겠습니다. 절대 네. 못 고칠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이제 기저에 깔린 게 정치적인 양극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상대를 법적으로 처단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좀 네.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력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점점 더 그런 게 양극화나 이런 게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유튜브 같은 것 그렇습니다. 저도 네. 유튜브를 물론 하고 네. 있지만 뭐 완전히 편향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극단적인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데, 근데 뭐 트럼프도 사실 그 덕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커서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뭘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기가 쉽진 않다. 뭐 선언이나 자정 노력을 해서 일단 속도를 줄이는 거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걸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네. 같긴 그렇죠. 하고 네. 예.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에 갈등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 교과 과정에서 심지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조차 법에 의존해버려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네. 학교 폭력. 맞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대낌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조그만 문제가만 있어도 그것조차 사법으로 가져가 버려요. 폭력이다 해가지고 용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권위가 이제 실종이 되니까 음. 권위가 실종되면 남아 있는 마지막 제도적 권위 사법부에다가 그러니까요. 판단을 네.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그 권위를 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공격당하니까 맞아요. 네. 선생님이 그걸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이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자연인이 된 윤석열, 김건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각종 게이트 의혹이 앞에도 많았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우리 건진 법사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휘젓고 계십니다. 지금. 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화에 나오겠죠. 예. 제가 들은 걸로는 지금 모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맞아. 윤모 예. 의원, 윤모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윤모원 뿐이겠냐. 뭐, 그럴 리가 없죠. 예, 다른 뭐 권력 핵심 실세와 가깝다. 음.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건진 법사가 과거 국민의힘의 당내 무슨 경선 이런 것 때 주변인들에게 이 사람을 밀어줘라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야, 네. 그 사람 뭐 지금도 핵심에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여권 내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건진이랑 가깝다. 그러면 건진이 그 사람이랑 그냥 어깨동무하고 수영 언제 갈 거야? 오후 2시 오케이. 난 3시가 좋은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네. 뭐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은 의혹이지만 건진을 털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네. 이미 나오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네.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건진과 연계된 게 지금 누구냐? 최은순 씨잖아요. 네. 최은순 씨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왜냐하면 일부인의 주장이에요. 일본의 주장. 네. 그러면 한 분이 이제 최은순 씨를 만났는데 같이 뭐 좀 운동도 하고 그런데 네. 최은순 씨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쪽으로 투소스로 확인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네. 그런 주장인데 근데 최은순 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런 말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안 같다. 했을 리가 없죠. 라는 의심이 들죠. 아니 통장 잔고를 위조해 가지고 300 몇십억을 나 이만큼 돈 있어요. 정말 상살 초월인데.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 라스베가스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어떻게 은행을 속여요? 잔고 이거 지워가지고 속여가지고 돈 있다고 뻥치고 금융의 신뢰를 완전 무너뜨리는 건데 그런 걸 한 분이 다른 건 못 하겠느냐? 그럼요. 네.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최은순 씨의 지인이자 김건희 씨의 지인. 아, 네, 그러면 뭐 대충 숫자가 접해지겠죠. 그렇죠. 네. 서로 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무슨 투자 설명하는데 같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행사에 참석한 분의 지인이 얘기를 해줬는데 저분은 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권력 핵심이다. 그게 한 1년 반, 2년 전 얘기예요. 그게 건진법사라는 거죠? 아니요. 그냥 지인이 아니라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묶여져 있는 지인들. 삼자. 우리 지금 얘기하지 않은 삼자. 그러니까. 네, 몇 명이 좀 더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뭐 그러면 여기에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일단 건진 때문에 최은순 씨 통화를 했으니까 뭔 얘기했냐. 그리고 하다 보면 이권이나 넓어지니까. 청탁하다 보면 네. 최은순 씨라는 또 다른 핵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 보도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인가를 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추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건진의 측근의 주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서사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통일교회에 있는 이인자 전직 뭐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 선물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윤석열을 망쳤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명태균도 김건희가 소개한 거죠. 그렇죠. 건진도 이런 구조면은 김건희가 소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기본적으로 V0라는 호칭을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모든 초점은 김건희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잘못이죠. 네,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김건희가 너무 미워서 그러는데 사실은 결국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공인인 윤석열. 예, 그렇죠. 공인이 네. 윤석열이에요. 호가 호의를 했건 뭘 했건 간에 결국 모든 잘못의 근본은 사실 윤석열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술만 먹는 바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변호사님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맞아 내가 보니까. 네. 아무튼 그 여기 아주 과정에, 좋으셔. 예, 모든 게 다 결국은 윤석열 탓이고 그다음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저는 뭐든지 왜라는 생각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도대체 그러면 김건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최은수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 잔고를 조작해서 내가 뭔가 거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처벌당한다고 잡혀가니까, 알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 생각을 안 하지? 저는 사실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일부 검찰의 카르텔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부 검찰의 카르텔이 있는 거고 최은순이 뭐 도대체 뭘 믿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그때 당시에 하잘것없는 든든한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하잘것없는 그때 당시엔 하잘것없네. 네. 하잘것없는 검사 사위 하나를 믿고 이 모든 걸 과연 했을까? 이 검사 사위가 나를 모든 걸 다 막아주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앞에 내세운 검찰 카르텔이 눈을 감아줬다고 생각을 했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도 김건희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도 조금 설명이 좀 돼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최은순이 누구고 김건희가 누구길래 그 많은 돈을 다 벌게끔 검찰이 눈을 다 감아줘? 도대체 얘네들이 뭐길래 양평에다가 대단지를 세워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세워 몇백억을 이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득이 나올 동안 검찰은 뒤에서 봐주고만 있었을까요? 그 돈을 쟤 100억 벌었대. 아유 부럽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긴 그 이익 관계에서 생긴 이 카르텔까지 전부 다 뿌리 뽑질 못하면 최은순, 김건희를 뿌리 뽑고 다이아몬드 속은 후련할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케이블 타이에 묶여가지고 가는 거 보면 우리가 속은 후련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뒤에 배경이 됐던 그 뒤에 사람들이 해결이 안 배경이 되면, 됐던 네. 그 검찰 조직, 그 검찰 카르텔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밝혀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간편한 질문을 하나 좀 여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층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선배는 보시기에 검찰이 김건희만 구속할까요? 윤석열만 구속할까요? 아니면 둘 다 구속할까요? 결과적으로 둘 다 구속이 돼야죠. 네, 저는 김건희 씨는 공천 개입도 이미 뭐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해 총선 때 이건 명태균 씨가 한 얘기예요. 다른 데도 나왔지만 김상민 부장검사 공천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네. 노력을 했고 그 전에 뭐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윤석열은 이미 내란죄라는 압도적인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이 자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뭐 김건희 씨는 뭐 짜잘한 게 뭐가 있냐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파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피하긴 서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류가 뇌물죄 약간, 네. 같은 뇌물을 받아서 둘이 나눠 가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게 가능할지 한 명만 구속시키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두 분이 다 종류가 다른 죄로 엄청난 걸 저질렀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결국은 뭐 경제 공동체였는지 신앙 공동체였는지 애매하긴 한데 정치 공동체일 결국은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결국은 이 두 분 다 들어간다. 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눈치도 좀 보고 기존에 이제 찬탄 세력이라고 하죠. 아니 반탄 세력들. 이 반탄 세력들 표도 좀 있고 눈치도 좀 보고 하는데 그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외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 지금 엄청 예. 그렇게 완전 외면이죠. 네. 근데 경선이 끝났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 후보가 나와가지고 저 새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국민의힘 경선이 어쨌든 간에 좀 4강으로 추렸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아마도 이제 2강으로 추리든지 한 명이 후보가 되든지 할 텐데 그 박성수 선배는 사실 국민의힘 출입도 과거에 하셨고 그때가 박근혜 탄핵 때예요. 아 한참 됐군요. 아 후보들이 그래도 그때 그 후보가 있긴 있네요. 네. 우리 홍준표 네, 후보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있는데 그렇죠. 그 4명으로 추려졌는데 종국적으로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한동훈, 홍준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거는 현재는 김문수가 높게 나오지만 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갤럽 조사 나온 거 봤더니 대선 후보 그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 중에서는 한동훈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 순위가 바뀌고 한동훈 1등, 홍준표 2등, 물론 작은 차이지만 3등 김문수로 내려앉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돼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가 된다. 사실은 경쟁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웃음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지금? 뭐 빅이 어느 정도를 빅이라고 봐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빅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네.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민주당이 저번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선 후보들 간에 뭉치질 못해서가 그렇죠. 좀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많이 싸웠죠 그때.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강하게 뭉치지 못할 거예요. 아 그 나머지 빅텐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대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빅텐트를 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4강에 있는 사람들 4명 입장에서는 다음 당권의 경쟁자일 뿐이에요. 아, 네. 물어 뜯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네. 거구나.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빅텐트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 대선이 좀 약간 시시하게 관망하는 면이 없지가 않은 건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그러한 건데, 두 분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100분 토론회에서 이제 직접 만나보셨고, 예. 여기 또 이제 새날에서 토론회 때 만나보셨는데, 직접 만나서 토론해본 이재명 후보 좀 어땠습니까? 이번엔 상당히 지난번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상당히 느껴졌어요. 아, 지난번 같은 실수는 안 한다? 예, 예. 이게 어떤 점이죠? 왜냐면 외연 확장을 해서 0.73%로 졌는데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그중에 일부가 반감을 가지고 찍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이 상당히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사실 누가 봐도 지금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엄청 조심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어요. 몸살이고 있는 걸 네. 느꼈다. 우리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저는 무슨 토론을 한 건 아니고요. 한번 말씀하시면. 아, 질문은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거 했었죠. 앞뒤로. 예.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데 저는 이 전 대선 때도 비슷하게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저는 그 사람 그대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그때나 없다.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데 달라진 거는 저는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다고 봐요. 아,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예, 예. 네.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민주 진영의 완전한 리더로서 굳어지진 않았었어요. 굳어지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굳어지고 과거에는 이재명 이 대선 후보가 나오면 좋은 이야기라고 나오는 게 없어. 그때 정책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정책이요? 대장동, 로봇계 학대, 법카, 맞아. 특정 여자 연예인 네. 이런 걸로만 점쳐야 되고 의혹으로만, 맞아. 예. 다들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약간 그것들이 가리고 있던 게 많이 걷어지고 과거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해왔던 목소리가 비로소 조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지금 이제 외연 확장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것도 이분은 실용주의자구나라고 느꼈고 지금도 저는 이분이 실용주의자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그 민주당을 보수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민주당이 보수라고 봐요. 지금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지난 대선 때 둘러싸고 있던 거품이랄까 안개랄까 이런 게 지금 많이 거쳐지고 정말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갖게 된 그 정치적 상징성이 이제야 좀 후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아니, 그 박성재 선배한테는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그 유튜브 방송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선배 만났을 때 예. 방송 방송 때 말고 전에 후에 뭐 얘기 나눈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 그 전에도 저랑 뭐 밥 먹은 적은 없지만 가끔 네. 통화하던 아, 사이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아니 실장님은 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희망퇴직금에 눈이 멀어서 그만뒀어요. 아니 요즘 뭐 그래도 더 잘 나가시는 것 같대. 그래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냥 평소에도 원래 이제 통화를 예전에 좀 하던 사이군요. 예. 자주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뭐 제가 이제 과거 방송 오를 때 네. 가끔 뭐 취재차 전화도 하고 그렇구나. 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그 정도 통화를 했었죠. 아, 저도 이제 정치인들하고 이 통화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 정치인이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건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관심사가 당시에 좀 어떤 거였어요? 선배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저한테 예전에 물어본 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녁에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좋냐, 서울시장 나가는 게 좋냐. 아, 서울시장도 물어봤구나. 그건 예.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네. 2018년 지선 있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무조건 경기도지사 나가라. 서울시 할 일도 없다. 할 일도 빤하고 보여줄 것도 별로 없다. 경기도는 사실은 좀 작은 대한민국 같은 기회의 땅이다. 예.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딱 본인 생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박원순 당시 시장과 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선하겠다고 나서는 게 자기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본인 마음 다 정하고
그냥 전화해서 물어본 것 마지막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경기도지사 보면은 나간다면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 이해를 했어요. 저는 식사만 죄송합니다. 네. 식사만 한 3번 정도 같이 해보고 밥을 세 아, 번이나 많이. 먹었어요? 그 문자 한 번 받아봤어요. 문자 뭐라고 왔습니까? 외발신이라고요. 왜 빠? 그건 저도 와요 그런 거는. 그것도 전화 한 번 왔어요. 한 번. 식사를 3번이나 하셨으면. 아 식사 세 번 하면서 주로 어떤 얘기 나눈 겁니까? 뭐 생태탕이 맛있다? 아, 아니요 정말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뭐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만큼 제가 무슨 이렇게 현안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만 나눴어. 아니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니까 이 밥을 먹을 때 뭐 습성이라든가 이런 거 좀 없어요? 좀 이렇게 소탈하게 먹는지. 소탈하게 아니면 뭐, 드세요. 예, 예. 그래요. 예.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건 없었고 네. 여간 굉장히 교류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오해. 뭐라도 좀 끌어내야죠 지금.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어떤 권력자로 보이는 분들하고 그렇게 교류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이 엄청나게 조지는 방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류가 있어봐야 이거 부탁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살살해 그러면 괜히 인간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좌관들이랑 오히려 더 친하고 내밀하게. 의원들은 음. 사실 친해지면 이렇게 막 사실 얼굴 방송은 특히 신문은 그냥 쓰지만 방송은 얼굴을 들이밀고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뉴스룸에서 이게 비하인드 뉴스 할 때 여기 이제 약간 타격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친해지면 불편해서 그렇죠. 불편할 수 있죠. 네, 제 방송을 할 때 생각에도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선배가. 뻔히 예. 얼굴 아는데 음. 사실 확 가기도 그렇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특히 거기에 제일 많이 났던 홍준표 당시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홍준표를 거의 못 봤었어요. 이번에 아. 백분 토론에서 보고 네. 별로 못 봤었어요. 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예.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막 제가 그런 유력 대선 주자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러진 않는데 물론 그랬구나. 그분들도 전화 잘 안 받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 대선 때는 제가 한번 그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 이제 친명 쪽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했었는데 저한테 직접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별로 안 그러는데 어쨌든 전화해서 그때 조언한 게 그거예요. 웃어라. 왜 맨날 이 찡그리고 이러고 있냐. 아, 요즘은 웃던데 아닌 게 아니라. 예. 우리 사는 예. 것도 피곤한데 가서 맨날 뭐 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날씨 추울 때 막 연설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일단 비장해. 예. 비장한 거예요. 근데 지난 대선 때 22년 대선 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다음부터 좀씩 웃더라고요. 그런 이미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의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느끼는 건데 요즘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우리 언론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약간 좀그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약간 금도를 넘어서 모습들이 약간 보이는데 그때도 그랬나요? 아니 제 예전에는 잘 안 만났죠. 기사로만 이렇게 하고.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특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본인 스타일이 너무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이다 오래된 원래. 것들은 사실은 이슈가 잘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실링은 있죠. 저 아저씨는 안 돼. 저 꼰대. 이런 분명히 존재하고 그 층이 또 한편은 그러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 그 얘기를 했는데 강함과 강팍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준비가 잘 돼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합리적인 네. 솔루션도 낼 줄 알고 그런데 그럼 강한 리더십이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조금만 선을 넘으면 강팍함은 까탈스럽고 꼰대. 요게 이제 맞아요. 강팍함이거든요. 네. 그걸로 넘어가요. 홍준표 후보는 제가 만약 홍준표 후보 때 조언을 한다면 거기도 무조건 웃어라. 왜냐면 거기는 찡그리는 순간 엑스 꼰대가 돼버려요. 근데 웃으면 자기가 정말 메시지 자체로는 정말 이상한 소리 다 했는데 원래 저 양반 저렇지 하고 넘어가는 게 돼요. 네. 지난번 뭐 생머리 이런 거 할 맞아 때도 맞아. 예. 약간 찡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보기 싫게 돼요. 네. 앵그리용. 네. 근데 화를 어느 때 제일 분위기가 좋냐면 유시민 작가랑 토론할 때는 분위기가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네. 그때는 화를 내면 본인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공격을 당해도 확 웃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약간 귀엽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미지상으로는. 근데 오늘 이제 아니 어제군요. 이제 두 어제입니다. 번 토론하게 예. 되는데 두 번 토론하는데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하나 궁금한 끝났어요? 것이, 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여하간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이제 20여일 지냈다고 했고 한국 사회가 바뀌는 걸 체감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새 정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혹시 그래도 정치 일선에서 여러모로 좋은 분들과 대화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 새 정부에 고하는 바, 조언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 양극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누가 되든 물론 현재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좀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정치가 분노의 정치가 너무 오래돼 있어요. 그럴 소지들이 사실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우파에서 볼 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이제 분노 게이지가 높다. 근데 그 지금 양쪽에 그러면 말로만 이제 통합이 계속 얘기되지만 어느 정도라도 이제 뭐 인정하거나 수긍하거나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절대 뭐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해관계라는 네. 거는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누구나 좋은 정책이다? 그럼 벌써 했죠. 그렇죠. 왜 안 했겠어요? 네. 누군가 기득권이든 어디든 누군가 피해보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액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을 설득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런 설득이 안 먹히면 사실 나라가 나아가기 힘들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얘기였던 것 같고 우리 정 변호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정반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사할 때 외부 비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잠깐만 인사할 때? 인사할 때. 예, 인사할 때 외부 비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인사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그 인사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가 지나면요. 아마도 뭘 해도 비판할 거예요. 뭘 해도. 그거는 상수예요. 그냥. 특정 뭐 나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김영삼이 IMF 만들었는데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온갖 기득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민노총 기득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날부터 윤석열 정권의 모든 과오가 무능한 이재명 탓이라고 할 거예요. 모든 거는 그거는 그냥 상수예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변수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다 말을 해버렸네. 다음 정권을 누구가 잡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좋은 변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상수를 약간 무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 네.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생각 어찌 됐건 간에 누구도 정권이 바뀌건 간에 뭐 누구도 정권이 바뀔지 이제 명백해졌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기존에 있는 정치권과의 타협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약간은 특히 초기에는 저는 무시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초반에는 마음대로 하셔라. 비판 신경 쓰지 마음대로 하셔라. 제가 좀 바쁘게 뛰겠다.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태도의 문제예요. 뭔지 알아요. 사실은 예. 거기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비판은 당연히 그렇죠, 있죠. 그렇죠. 비판은 예. 당연히 있고 사실 비난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상수가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땠잖아 라고 멱살을 잡을 게 아니라 윤석열처럼 네, 잘 듣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실은. 네, 두 분 그래서 말씀을 종합하면은 앞으로 혹시 대통령 되실 분은 웃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그렇죠. 이런 결론에 네, 도달하게 그렇죠. 됩니다. 사실 네. 그게 설득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실장,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교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이번 주 탐구 인물은 국민의힘 경선에 막차로 탑승한 안철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